이거 어머님이 이렇게 봉투로 주신 거야? 이만큼 보내주신 게 맞아? 아버지가 5만 원 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아버님이 5만 원 넣으라 그러신다고 정말로 5만 원만 넣었어? 어? 아, 차라리 하지 마시지. 당신도 차라리 이럴 거면 전하지 말지. 어떻게 우리 엄마 장례에 5만 원만 달랑 넣어서 나한테 전해줄 생각을 해? 먼 친척도 5만 원은 안 넣겠어. 당신도 잘 모르는 직장 동료한테도 10만 원씩 내잖아.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엄마 조의금으로 5만 원 주신 게 이상하지 않았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전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크나큰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흰 봉투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얇디얇고 가벼운 봉투. 그 안에 든 5만 원. 꼭 시집에서의 전 씨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돈의 장례에 단돈 5만 원을 준 시부모나 그걸 그대로 전달한 남편이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무정했고 똑같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집 일에 헌신했던 스스로가 한심했고 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깟 조의금 때문에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의금이든 축의금이든 관계에 상관없이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봉투에 넣기 전에는 누구든 고심을 할 것이고 그 액수가 본인과 얼마나 가까운지 판가름하는 것과 관련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전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시부모가 다른 친척들에게는 얼마나 내는지 알고 있기에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씨도 다짐했습니다. 시부모에게 딱 5만 원만큼만 하기로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섭섭해진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뭐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었습니다. 지난 해일은 봄, 친정엄마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2번씩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지인들과 안부를 묻던 분이었는데 그맘때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자꾸 찾아와? 바쁜데. 그냥요. 주말에 뭐가 바쁘다고요? 할 일이야 찾으면 얼마든지 있겠지만 요새 전 씨는 친정엄마에게 더 신경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눈을 떼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전 씨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 컸습니다. 전 씨와 여동생을 혼자 키우느라 어머니가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로 효도를 하고 싶어서 자꾸만 오게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반찬도 싸오지 마. 어차피 입맛 없어서 잘 안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른 죽어야 네가 고생을 덜하지.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죽을 때가 됐지. 기력 없으면 그만 살아야 해.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본인은 그걸 못 견뎌 했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만 눈을 감고 싶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는 자식은 불안했습니다. 매일이 마지막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작아진 어머니를 보다 보면 그렇게 쓰러져 버릴 것 같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된 듯 친정어머니는 여름이 시작되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곁을 전 씨와 여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지켰는데 나중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며 둘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병원에 누워 계신 이 모습이 어머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애미야,
목요일에 꼭 와야 한다. 어머님, 제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이번에는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야? 며느리가 돼서 식구들 다 모이는데 안 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 지성이, 지연이도 다 불러. 저희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아범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죽은 것도 아닌데 잠깐 와서 일 좀 해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게 아니고요. 잔말 말고 와. 사돈만 아픈 줄 아냐? 사돈보다 나이 많은 우리는 오죽해? 다 아픈 거 참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입원한 친정어머니를 유별난 사람 취급하는 시어머니. 전 씨는 눈을 꼭 감고 뜨거워지려는 숨을 애써 참아 넘겼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시댁 모임 못 간다고 말씀 안 드렸어. 했지. 근데 오라고 성하시더라고. 그냥 잠깐 다녀오는 게 낫지 않아? 내내 뒷말 듣는 것보다. 우리 엄마가 장난으로 입원해 있어? 산소호흡기 하고 계셔. 알지. 정말 어머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으시는구나. 전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늘 전 씨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의 미간의 주름, 까랑까랑한 목소리, 설거지도 제대로 못한다며 나무라던 말투, 그리고 항상 며느리들에겐 찬밥을 내주던 손. 그렇게 여든이 되었지만 며느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조금도 생겨나지 않은 듯했습니다. 전 씨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아마 가지 않는다면 1년이고 2년이고 내내 시달릴 것은 전 씨였으니 출혈이 적은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었겠죠. 전 씨는 시어머니가 말했던 목요일 시집 행사에 참석해서 또다시 며느리 노릇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종노릇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하루 전인 줄 알았더라면 어머니 곁에 있을 걸. 하루라도 더 옆을 지킬 걸. 눈에 담을 걸. 그렇게 후회했죠. 그리고 곧바로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돌아가셨다며? 네, 남편에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 몸도 불편하고 나도 뭐 다 늙어서 안 아픈 곳도 없잖냐. 그래서 가지는 못하겠다. 네.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두 분 다 80이 넘었기에 이해해보고자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동이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편찮으신 건 맞았기에 전 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정 가족들과 어머니의 지인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동생의 시아버지가 조의금을 100만 원이나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맞다. 어머니가 못 오셔서 미안하다고 조의금 보내주셨어. 남편이 품 안에서 흰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봉투에 시부모님 이름을 적었죠.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이 전 씨에게 직접 봉투를 건넸습니다. 부모님이 안 오신 것이 남편 입장으로도 조금 민망한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이렇게 봉투로 주신 거야? 아니지. 계좌로 보내주셔서 내가 현금 넣은 거야. 그럼 이만큼 보내주신 게 맞아? 전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폐 한 장,
5만 원이 달랑 들어있는 조의금 봉투는 전 씨의 지인 중에서도 몇 되지 않았습니다. 조의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다지 친분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나 5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부모가 5만 원만 알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둘 몫을 합쳐서 말이죠. 아버지가 5만 원 넣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전 씨의 표정을 이제서야 본 모양이었습니다. 전 씨는 차라리 조의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서운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참석을 못하시고 조의금도 깜빡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그게 차라리 마음이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은 왠지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 씨가 꼬인 것인지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님이 5만 원 넣으라 그러신다고 정말로 5만 원만 넣었어? 남편은 그제서야 왜 전 씨의 표정이 안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하지 마시지. 당신도 차라리 이럴 거면 전하지 말지. 남편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사회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어떻게 5만 원만 달랑 넣어서 나한테 전해줄 생각을 해? 시부모에게도 화가 났지만 남편에게도 실망감이 컸습니다. 먼 친척도 5만 원은 안 넣겠어. 당신도 잘 모르는 직장 동료한테도 10만 원씩 내잖아.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엄마 조의금으로 5만 원 주신 게 이상하지 않았어? 연수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남편이 그제서야 다급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넣어서 주라길래. 전 씨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도 변명을 더듬더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여유 있으신 것도 아니고. 나이도 드셨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마. 별 생각 없이 그러신 걸 거야. 조의금이랑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가 지금 85이야. 네가 이해 좀 해줘라. 어머님 작년에 동네 친구 손녀딸 돌잔치에도 20만 원 하셨어. 당신도 알지? 대신 입금해줬잖아. 그러자 남편의 입이 조가비처럼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번에 팔순 때는 우리 엄마가 50만 원 보냈는데 우리 엄마 돌아가시니까 5만 원? 이게 말이 돼? 미안하다. 어머니는 왜? 어머님만 탓할 거 없어. 당신도 똑같아. 연수가. 2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하느라 시집의 시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 그대가 또는 너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에 생긴 앙금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이 길고 짧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전 씨의 친정엄마를 그리고 전 씨를 우습게 여겼으면 이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전 씨는 결코 남편에게 5만 원 든 봉투를 건네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더 넣었겠죠. 그게 얼마가 됐던지 간에 5만 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사과는 하지만 전 씨의 심정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시댁의 진짜 마음을 확인한 것 같아서 허탈한 감정이 컸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전 씨의 친정어머니가 5만 원의 부조를 했다면 시부모님이 순수하게 고마워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었습니다. 처제네는 얼마 들어왔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전 씨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어머니가 떠난 슬픔보다 시집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것 같았죠.
그런 전 씨의 눈치를 보다가 남편이 슬쩍 물었습니다. 아마 여동생 내 부조금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거기에서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00만 원 주셨다네. 아, 그래? 남편이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가 싫던지. 전 씨는 시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5만 원이면 적당한 것 같아서 그래? 가는 남편을 붙잡고 전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하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노인네들이 5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그걸 마음에 담아두면 나도 좀 섭섭하다. 10,000원, 2만 원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난 봄에 직장 후배 결혼식 때 기억 안 나? 그러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축의금 5만 원만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 그때 뭐라고 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 당신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5만 원만 하냐고 그랬지. 쪽팔린다고. 아,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은 체면이 없으신가 보지? 그걸 5만 원 넣어서 나한테 준 당신도 체면이 없고. 아니, 장모님이랑 생전에 가깝게 지내시지 않았으니까. 우리 엄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했어야 하는 거잖아. 본전도 못 뽑을 거면서 따지고 들었던 남편은 다시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준비는 어떻게 할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보통은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해먹곤 했는데 남편의 질문은 언제 가서 음식을 할 거냐는 것인 듯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전 씨와 큰동서가 주도해서 했으니 말이죠. 난 안 가. 뭐? 왜? 생신에도 안 가고. 추석에도 그리고 내년 설에도 쭉 안 갈 거야. 전 씨의 말에 남편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시집에서 나는 5만 원짜리잖아. 나도 딱 그만큼만 하려고 그래. 전 씨는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꺼내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선물. 이거 전해드려. 뭐? 이걸 어떻게 줘? 평소에는 50만 원이 담긴 봉투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 담긴 봉투를 선물이랍시고 내밀기는 자신도 창피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장모님 장례에 5만 원을 전달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도 체면이 있는데. 그놈의 체면이라는 건 때에 따라 생겼다 말았다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난 줬으니까. 전해드릴지 말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는 당신 혼자 가. 남편은 난감해했지만 무작정 끌고 가려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집 식구들과 전 씨 사이에서 남편은 늘 우왕좌왕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일엔 남편이 어떻게든 둘러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한바탕 잔소리가 있었지만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추석 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 80이 넘어서도 50 넘은 며느리의 수발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범 혼자 보낼 수가 있어? 어머님은 아범이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뭐야? 그럼 일은 누가 해? 아범도 설거지 잘해요. 어머님. 너. 참석 못하는 대신에 아범 통해서 좀 보탰어요.
이거 10만 원 말이냐? 이번에도 남편에게 5만 원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서 5만 원만 들고 가기가 민망했는지 거기에 5만 원을 추가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5만 원 보냈어요. 뭐야? 오지도 않고 달랑 5만 원만 보내? 양심이 있냐? 5만 원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죠. 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5만 원 하셨길래요. 그러자 휴대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듯 헛웃음 삼키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었다고는 인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아니 며느리가 그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말이죠. 대체적으로 순종적인 며느리였으니 당황스러울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딱 5만 원, 전 씨도 딱 5만 원만큼만 하고 살기로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10만 원 드렸는데도 전화로 어찌나 소리를 치시던지 귀가 지금도 따가워. 다음 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전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도 시달렸는지 눈밑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5만 원은 좀 그래서 좀 더 보태어 10만 원을 드렸는데도 반응이 격하니 남편도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명절에 안 가기 시작하니 시집에서도 전 씨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마 괘씸해서 연이라도 끊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괴로워했지만 전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작에 이래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시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을 시간에 친정엄마 곁을 하루라도 더 지켰을 테니 말이죠. 뭐가 우선인지 알지 못했던 자신이 바보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 몇 달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여보세요. 애미냐? 네. 말씀하세요. 네 시아버지 말이야. 좀처럼 거동을 못하셔. 아범한테 들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좋지 않던 시아버지가 최근 들어서는 걷는 걸 힘들어한다는 말은 남편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것도 남편이 형제들과 상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 씨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갑자기 전화해서 왜 전 씨에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의사 말로는 집에서 누가 좀 도와주고 운동도 좀 하면 아직 못 걸을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러세요? 그래. 그래서 네가 좀 와서 도와줘라. 너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오는데 전 씨가 지금 그랬습니다. 자신이 들은 게 맞나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느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너 지금 하는 일도 없잖냐. 그런 일이라면 아범하고 상의해 보세요. 일하느라 힘든 아범이랑 뭘 상의해? 집에서 노는 네가 와서 도와야지. 남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님, 저 안 놀아요. 뭐 몇 시간 일 안 한다며. 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전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일이었지만 근무 시간이 짧은 대신 집안일 대부분 전 씨가 도맡아 했죠.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서 팽팽 노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맡겨놓은 걸 찾아가겠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뭐야? 집에서 놀아도 병수발이 쉬운 일인가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기막혀 했습니다. 누가 똥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들?
그냥 와서 부축만 조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좀 괜찮아질 때까지 한 달 정도만 도와달라니까? 어머님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 부축할 나이야? 그러면 간병인을 쓰시던가요.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안 며느리야. 그러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저희 어머니 장례 때 그렇게 못하셨죠. 아직까지 그 소리야? 너도 참 속이 좁다.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몸종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 시키실 것 같으면 아범한테 시키세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른 말도 못하고 눈치를 봤던 예전의 전 씨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안 이상 더 이상 호구짓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빨래 널어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야, 호통치는 시어머니를 보니 아직은 정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 병수발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전 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건 마음에 걸렸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한 달 정도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거면 당신이 해. 내가 회사 때문에 어떻게 그러냐. 회사를 한 달 쉬던가. 애들도 없고 당신은 집에서 뭘 하는데 그거 좀 해주면 안 돼. 나는 여태 놀았어. 당신이 돈 더 버니까 나는 당연히 시아버지 병수발 들어야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 거지. 가족? 당신 장모님 일 이후로 마음 상한 거 알아.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사과했잖아. 계속 이러면 나도 당신한테 실망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계속 살고 있는 것도 겨우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5만 원 때문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직까지도 전 씨가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이랑은 담 쌓고 살겠다는 거야? 담 쌓았으면 전화도 안 받았어. 나는 딱 이 정도만 하고 살 거야. 그동안 선을 안 긋고 살았더니 내가 그런 취급을 당했지. 그럼 이혼하자.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남편의 말에 전 씨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혼?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할까? 전 씨가 남편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자 남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번 꺼내본 말인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시집 일로 자꾸만 전 씨를 압박한다면 전 씨도 이제는 남편 말도 듣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당신 선택 잘해. 그러자 남편이 생각이 많은 듯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혼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 씨가 이혼이라도 불사할 거라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다시는 똑같은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전 씨가 시아버지 수발을 들지 않겠다고 하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정대로 다음 달에 요양원으로 모셔졌습니다. 이러니까 전 씨가 시집에 정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안 갈 거지? 남편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전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만 한번 내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며 찜찜해 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것 같았죠. 전 씨도 내심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이 떨어지고 섭섭했다고 한들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까지 앙심을 품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 씨가 시아버지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을까봐 걱정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 씨는 남편과 함께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례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남편의 큰형님에게도 넉넉한 돈을 줬습니다. 봉투에 넣어주었는데 혹시나 그 안에 5만 원이 들었을까봐 무서웠는지 남편이 봉투를 열어보는 장면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이후로도 전 씨는 시집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언제쯤 오냐고 물어보셨어.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전 씨가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자 재차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전 씨의 행동을 보고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전 씨의 손을 붙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미안했다고 말이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나 자신에게 들어오는 조의금을 받아보고 지인들에게 서운해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보니 그 5만 원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했다. 시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과할 마음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콧배기도 잘 안 비추는 며느리를 보니 후회를 했을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점점 나이가 드니 그런 것일 수도 있었고 말이죠. 이래서 나이 먹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랬나 보다. 친정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을 시어머니 입을 통해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씨도 친정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어머니와 살가운 사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과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전 씨 주변 누군가는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이제야 비로소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조의금 5만 원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시집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명절을 두려워하고 전화 한 통에 내내 불편하고 작은 잘못에도 들들 볶이며 살았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로 살았겠죠. 이제는 전 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전 씨는 받는 만큼 주고 존중받은 만큼 존중하며 삽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해하던 남편도 이제는 그걸 당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전 씨나 아들, 딸들이 느닷없이 호출당하는 일 없이 중간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부모이니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전현숙 씨에게 그 5만 원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역할에 매여 살지 않게 되었고 자신의 소중함을 스스로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부부관계도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